중세 문학은 첫째, 종교와 관계 있다. 그리고 종교와 윤리의 문제이다 이런 말이지. 반면에 르네상스 넘으면 셰익스피어를 한번 봐요. 셰익스피어 안에는 기독교적인 종교라는 걸 갖다 강조하는 건 하나도 없어요. 다 보면 자기가 보고 들은 이야기, 자기가 읽은 외국 책들의 이야기, 또는 영국에서 내려온 어떤 전설이나 민담, 이런 것들을 자기 마음대로 믹스를 해가지고 다양한 상태의 이야기 만드는 거거든. 그러니까 사실 여기서부터 색깔이 완전히 틀려지는 거예요. 어디가 더 재밌겠어? 여기가 훨씬 더 재밌죠. 그건 당연하지. 뭐. 또 그런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경제 구조가 어떻게 바뀌었나 봐야 돼. 경제 구조를. 자, 우리가 다시 한번 얘기인데, 우리가 지금 이 이야기를 더 장황하게 하는 이유는 왜 르네상스 시대에 드라마라고 하는 장르를 할 수밖에 없는가, 그 이야기를 좀 하는 과정이에요. 그럼 거기에 경제 문제가 낀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이 어릴 때 그게 무슨 경제 문제가 무슨 관계 있나라고 하겠지만, 여러분, 중세시대 경제는 장원경제, 농업을 기반으로 한 장원경제지요. 장원경제라는 말은 그 자체가 신분사회란 말이지. 귀족이 위에 있고 밑에는 노예들이 하잖아요. 획일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은 지극히 한정되어 있다는 말이지. 반면에 그리고 또 하나 종교와 맞물려서 농업 경제이다 보니까 농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하늘의 운명에 따라서 기후가 맞아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숙명론과 운명론, 종교적인 어떤 마인드와 같이 수익시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반면에 여기 농노들이 해방이 돼가지고 도시로 들어오면서 르네상스가 일어나니까. 그렇죠? 르네상스 경제는 도시경제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 도시경제로 넘어온 과정에서는 중상주의, 소위 상공업이 중요해진다 이런 말이에요. 상공업은 하늘을 바라보고 기후와 온도를 논할 게 아니고 오직 내가 내 몸과 내 아이디어로 어떻게 열심히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열심히 물건을 많이 파나. 그게 바로 맹점이죠. 그게 바로 장점이죠. 이점이고. 또 이를 통해서 내가 경제를 부를 취할 수 있으면 내가 비록 신분은 천한 사람이라도 사회적으로 나라는 사람의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예가 셰익스피어에 있어요. 뭐예요? 바로 베니스의 상인이에요. 베니스의 상인에 보면은 여러분 샤일록이라고 하는 그 유태인, 심지어 그 안토니오니 이런 그런 기독교인들이 그 나이가 많은 그 사람에도 불구하고 온갖 쌍욕을 해가면서 이 핍박을 하지만 결국에 가서는 그 사람을 함부로 무시 못하는 이유는 돈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말이에요. 결국 그 사람들 신세를 져야 되니까. 이게 바로 요때의 모습이라. 다시 말해서 이제는 중산층, 소위 중간 단계가 든든해지는 거죠. 바로 이런 문제가 있고, 그래서 시장 경제와 더불어서 또 하나, 결국은 상업주의란 말은 시장 경제라는 뜻이니까, 여러분 저기 셰익스피어 당시에 아까 이야기했던 그런 작품들을 영화를 보면은 시장 장면이 그렇게 많이 나와요. 그리고 꼭 시장과 이 극장이 같이 있다고. 그것은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시장이 뭐예요, 결국은? 사람이 모이는 장소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모이는 장소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문헌에 나와 있는 바에 의하면 르네상스 시대 때 이 르네상스라는 이 중상주의, 상공업주의가 얼마나 활발했냐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영국 전역에 축제가 2, 3일마다 한 번씩 열렸던 기록이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전국에 걸쳐서 시장판이 벌어지면서 거기서 사람들이 모여서 떠들고 놀았다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갖다가 관객으로 흡수할 수 있는 것, 이거 바로 극문학밖에 없다는 거죠. 바로 그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중산 서민들이 그만큼 이렇게 발행하다 보니까 결국 그들로 인해서 르네상스의 모습들이 만들어지는데, 이제 문학의 소재가 아까 얘기했지만 굉장히 다양해졌다. 그렇죠? 근데 그걸 갖다 이제 일말 우리는 세속화라고 그래요. 근데 세속화라는 의미를 잘 이해해야 되는 게 철저한 기독교 윤리에서 반해서 방탕해졌다는 뜻이 아니고 기독교 윤리에서 조금 벗어난 그런 어떤 다른 어떤 또 다른 하나의 문화 형태, 주제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해하는 것이지 세속화는 나쁘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르네상스는 그 자체가 세속화의 과정이었다 이런 말이죠. 그리고 그럼 결국은 중세시대 때는 획일적인 계급사회로서 상류층에서만 향유할 수 있는 문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은 오늘날 우리가 문학 비평에서는 그런 소리를 하죠. 소위 예술의 소외라고. 예술 또는 예술가의 소외라 그러는데, 이게 바로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고. 왜? 예술을 창작을 하더라도 그걸 향유할 수 있는 사람은 몇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소위 상호 간의 소외가 일어나는 거예요. 반면에
우리가 중산 서민층이 힘을 가지게 되고 이제는 사회적으로 자기의 정체성을 내비칠 수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지껏 중세시대 때 억눌렸던 자기의 본능적인 정서 이런 것들이 이제는 겉으로 튀어나오는데, 다시 말해서 종교가 약간 약화되면서 인간의 어떤 개성과 인간의 본능적인 욕구가 상승한다는 말이죠. 다시 말해서 그 이전까지는 인간이 자기 자신을 죽이고 살았잖아. 반면에 르네상스는 드디어 자기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지요. 이게 바로 오늘날 소위 말해서 인간성의 부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옛날에 항상 교과서적으로 볼 때 인간성의 부활, 르네상스,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 이 사람들의 구미에 맞는 문학 양식이 있어야 되겠죠? 그게 바로 드라마라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철저하게 배운 사람의 문학도 아니고 우리 주변에 흩어진 모든 이야기를 어떻게 하면 잘 녹여내는가, 바로 그 문제란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 이 중세 이야기가, 중세 문학이 철저한 교훈과 종교성을 지향한다면 우리 르네상스 문학은 교훈도 있어야 되겠죠. 물론 교훈도 있어야겠지만 재미라고 하는 것을 빼면은 그 예술로서의 가치가 없어진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우리가 르네상스 문학 비평에서 흔히 쓰는 말이 dulce et utile 그래. dulce라고 하는 것은 저희 즐거움을 말하는 거예요. utile라는 오늘날 여기서 우리가 영어 utility, 유용성, 효용성, 그러니까 이 두 개를 동시에 가지는 문학 형식이 나오게 생겼다라고 하는 말이죠.